이슈진단 아세안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주목하자는 타이틀이 앞에 보였었는데요. 예고도 해드렸었죠. 최근에 중국인이 쥐투니, 앞서 김우식 차장이 밑밥 간다는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 큰 나라들을 밑에 깔고 오히려 아세안 시장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세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 어떤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고 투자 포인트, 투자 환경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상황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목들을 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동남아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후진국이라는 좀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동남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동남아시아 연합, 다시 말해서 이제 아세안이라고 한다면은 대략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EU를 모델로 해서 거대한 단일 시장을 지금 목표로 해서 차곡차곡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2015년까지 어떤 경제 단일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 일반화되어 있는 트렌드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아세안 시장의 어떤 성장률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로 보시는 건 2013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대략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률을 놓고 보더라도 대략 5% 내외 정도의 고성장을 이루는 국가군이다. 따라서 어떤 단일 경제 공동체라든지 예. 어떤 이런 고성장 국가군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아세안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성에 대한 기대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건강하냐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들도 다 부채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세안 국가들은 부채 부분은 좀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아세안이 예전 90년대 말에 이제 외환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들이 남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외환 보유고는 그 이후로 크게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2008년도 기준으로 한 4,700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 보유액이 2012년 기준으로는 한 1조 달러 정도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어떤 대외 지불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네. 따라서 90년대 말과 같이 어떤 지급불능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 1위 국가가 통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역내 리스크를 좀 크게 낮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국가 부채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국가 부채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됐는데 이들 아세안 국가군의 국가 부채를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24% 그리고 태국이 47%, 선진국이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일본이 200%가 넘고요.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프랑스, 스페인과 같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거나 어떤 서유럽권에 있는 국가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국가 부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성장성이 보장이 되면서 안정성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가 부채 비율 면에서는 조금은 큰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은데 아세안 국가들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얼핏 우리가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지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한다. 이제 이런 소식들 나오는 거 보면서 중국의 보완제로 아세안 국가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예, 일본이 일단 아세안 쪽에 가장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라는 무상 원조를 통해서 일단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 들어갈 때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자국 내 건설업체나 상사들을 끼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프라는 대부분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어떤 신냉전 시대가 신냉전 기류가 지금 다시금 흐르고 있죠. 예. 보면은 이게 쿠릴 열도라든지 갸오이다오 그리고 남사군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물리적 충돌 그리고 군사훈련 등이 나타나면서 좀 냉전 기류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생산 거점을 마련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재차 불거지게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은 계속 가져가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추가적인 생산 기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예. 이러한 흐름들을 타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래로 중국에 대한 생산 비중을 낮추고 인도네시아 쪽의 생산을 늘리면서 어느 좀 밸런싱을 맞춰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의 임금이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임금 문제였다. 중국에서 네. 임금 문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임금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아세안 국가가 아무래도 그 보완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중국 그럼 떠올랐던 그 장점들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서서 이제 시각이 이동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신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들은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겠지만 자력으로 성장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큰 돈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예.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 있죠, 이들 국가들은.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단 그 자본을 들여와서 성장을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외국인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낮은 도시화율이 상당히 낮고요. 인프라 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정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그 2020년대까지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메콩강 유역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줄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어떤 관광 상품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철도와 같은 인프라 시설을 깔아서 어떤 역내 물류 비용을 크게 낮춤으로써 어떤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봐야 될 게 자국 내 내수 시장일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며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어 있는데 내수 시장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통상 그 소득이 높아지는 초기 국면에서는 우리가 예. 이제 소비재, 그 의류라든지 그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사게 되는 거는 자동차, 그리고 IT, 뭐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이제 고가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여행이라든지 어떤 교육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그 소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세안의 그 1인당 GDP를 보면은요, 평균적으로 3,600달러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600달러 수준이면은 아직 그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 캄보디아 같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해서 8,000달러를 돌파한 어떤 중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내수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민간 고용이라든지 민간 쪽에서 어떤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미 최저 임금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 시장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미 6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그 소비 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히 좀 높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아세안 시장이 중국의 또 보완제라기보다는 대체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세안 시장 요즘에 주요국들 증시도 잘 가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아세안 국가들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면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예, 그 국내 간접 투자자들의 경우에 그 공모 기준으로 증권 펀드를 보니까 110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대략 1.3% 정도만 아세안 지역에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에 아세안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비중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주가는 그 FTSE 아세안 지수 기준으로 금융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고요. 이미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같은 일부 증시는 이미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주가가 높아진 만큼 밸류에이션도 좀 상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그 PER이 19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떤 성장의 과실을 딸 수 있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좀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집으로 아세안 시장 점검해 보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현대증권 김경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